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주차 2교시 부모 양육 모형입니다. 저희는 지금 6장의 두 번째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바움린드의 양육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와 살펴보셨듯이 셰퍼의 양육 태도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바움린드의 양육 유형입니다. 바움린드의 양육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이제 양육 유형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따뜻함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과 증오 또는 따뜻함과 거부 뭐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양할 수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제 그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허용하는 자율성과 통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란 자녀가 그쪽 부모나 다른 성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율성과 통제 차원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율성을 점점 더 누리고자 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자녀와 요구에 이제 부모가 기존에 해오던 양육 행동 간에 이제 미묘한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움린드는 이제 우리가 1973년, 그렇죠?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이제 유아들의 행동 특성과 그쵸, 부모의 양육 유형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우리가 바움린드라는 이제 학자가 부모의 양육 유형에서 애정과 통제라는 두 요인으로 그쵸, 설명을 하였죠. 네, 넘어갔습니다. 애정과 통제라는 두 요인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우리가 애정을 표현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규칙의 분명함과 이제 적용해서 일관성으로 표현되는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부모 양육 태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 통제를 하다라는 부분은 아주 이제 상반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애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가장 바람직한 양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위 있는 양육이 되겠고, 애정은 낮으나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은 독재적인 양육, 애정은 높으나 통제 수준이 낮은 허용적 양육으로 분류가 할 수가 있으면서 유형별 특징은 이제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애정을 많이 가진 부모이고 통제적인 부분은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부모의 양육 유형에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통제를 이제 많이 하지 않는, 저희가 허용적인 부모라고 전 조금은 할 수가 있지만 허용적인 선이 있는 부모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 있는 양육입니다. 자녀를 애정과 수용으로 대해서, 그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한된 범위에서 아동이 자율성을 갖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를 할 경우에는 이성적인 설득과 명백한 권위 혹은 심리적인 강화 등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 유형입니다. 자녀에게 애정과 수용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류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자율권을 주되 어떤 것에 대해서는 통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다른 친구 집에서 자는 건 안 된다. 아니면은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아동의 이제 보호에 대해서 이제 통제적으로 하되, 다른 부분들을 뭐 아이가 직접 무엇을 사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먹거나 할 때 수용적으로 하고, 자기가 자신의 학업에 있어서도 숙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양육,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를 할 때는 이성적으로 아이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명백한 권위나 심리적 강화 등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 유형입니다. 이러한 양육 유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와 이제 자녀가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독재적 양육입니다. 독재적 양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그쵸? 네, 합리적인 통제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체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위적인 행동을 하며 부모가 내린 결정이나 규칙을 절대로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서는 이제 자녀가 쉽게 불안정해지고 태행적이 되며 신뢰심이 적고 또래 집단에 흥미가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애정과 동정심을 이제 적고 양육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으므로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독재적인 양육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네, 사춘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춘기에서 우리가 몇 시까지 들어와 화장을 했는데 아이에게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아이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도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수용할 수 있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독재적 양육의 부모는 되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을 시에는 아이가 퇴행하거나, 그쵸? 자율성이 없거나, 그리고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재적인 양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허용적인 양육입니다. 부모는 자기 신뢰감이 없고 자기 통제력도 부족하며 온정적이기는 하나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친구와 같이 여기면서 잘 지내는 거죠. 근데 권위 있는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하지만, 그래, 친구처럼 잘 지내면서 자유를 허용하지만, 훈육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허용적 부모를 둔 자녀는 미숙하고 의존심이 많고 그리고 자아 통제를 하지 못하고 퇴행성이 심하고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양육 중에서 이제 양육별 이제 특성이 있고 그 양육별로 인해서 조금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아동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러한 부모에 따라서 이제 아동이 어떻게 커가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권위 있는 양육과 독재적인 양육과 허용적인 양육 중에서 우리는 어떤 양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이가 이제 자존감이 높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권위 있는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 이제 바움린드의 양육 유형에서 이후에는 이제 메코바와 마틴 이제 바움린드의 양육 유형을 더욱 발전시켜서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제 연결시킨 거겠죠. 그래서 바움린드의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이제 우리가 방임적인 양육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애정과 통제 수준에 따라서 모두 낮은 부분에 무관심한 양육을 포함시켜서 네 가지의 양육 유형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코비와 마틴의 양육 유형을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통제적과 비통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적인 양육에서는 이제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은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애정적이고 비통제적인 이제 양육은 방임적인 양육, 비애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은 독재적인 양육, 비애정적이고 비통제적인 양육은 무관심한 양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임적인 양육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방임적인 양육은 허용적이며 그리고 비지시적이며 자유분방한 양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임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규제하지도 않는 행동적 기대 수준과 통제 수준이 매우 낮죠.
네, 그래서 행동도 통제를 하지 않고 감정도 통제를 하지 않으며 이제 아이에게 바른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 방임적이다. 방임은 풀어놓다, 신경을 쓰지 않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애정적이고 비통제적이지만 아이에게 싫은 소리는 하지 않지만 아이에게 허용적이긴 하지만 그쵸? 네, 비지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인 이제 양육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임적인 부모는 이제 애정 수준은 높겠죠. 그러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서 방임적인 부모의 이제 안에서 자라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비행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향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무관심한 양육입니다. 비애정적이고 비통제적인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애정과 통제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양육입니다. 네, 그래서 양육 유형 가운데서 제일 안 좋은 양육의 유형이고요. 부모가 양육에 관심을 집중하지 못해서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자녀와의 애착 수준은 상당히 분리적이죠. 네. 분리적이며 자녀의 감정이나 의견에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애정이 없고요. 애정이 없는데 통제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 따뜻한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통제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거겠죠.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제 어떠한 요구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며 심할 경우 자녀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양육된 아동은 정서적으로 고립된 특성을 보이거나 의존적이거나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가정 환경, 그리고 가족 구조,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태도, 그리고 요구 및 기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또래 관계,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양육과 이제 정서적 양육이 그쵸 우리가 모두 포함된 통합적인 부모 역할이 강조가 되므로 다양한 부모의 유형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움린드에서 발달된 단계라서 애정 통제적인 권위 있는 양육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수용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내서 어,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동이 자율성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애정적이고 독재적인 양육은 내 부모가 합리적인 통제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체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강요하고 그쵸 자녀에게 매우 성숙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아이가 이제 걸음마 하고 우리가 이제 만 2세, 3세 정도 돼서 아이가 울고 있고 아이가 무엇을 먹고 싶다고 떼졌을 때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이러면서 아이에게 이제 통제적인 부분을 나타내죠. 아이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우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비애정적이고 통제적인, 독재적인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가트맨의 감정 코치 양육 모형입니다. 네, 가트맨이라는 분은요, 그쵸? 네, 기노트의 인본주의의 부모 교육 이론을 이제 기초로 해서 감정 코치 양육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트맨은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는 감정과 정서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감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좋은 양육법이란 지성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혼율이 높고 청소년 비행과 같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양육 모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틈에는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축소 전환형, 그리고 억압형, 방위형, 감정 코치형의 네 가지 양육 모형을 네,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틈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분야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지능 지수가 아닌 정서 인식과 감정 대처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공과 행복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서를 분다라는 것은 정서 지능이 높다라는 것이고, 정서 지능과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감정 대처 능력, 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서로의 대인 관계에서 기술을 풀어낼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에 관여하는 부모를 감정 코치라 정의하였고, 감정 코치형을 정서 지능을 가르치기에 가장 바람직한 이제 양육 모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네 가지 양육 모형,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치형으로 이제 어,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트맨이 감정 코치라고 하는 이제 뭐 용어를 쓴 이유도 부모도 마치 이제 운동 코치처럼 자녀에게 삶의 희로애락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네, 그런 멘토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행복만을 느끼게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속에서 이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감정 코치로서는 부모는 자녀의 활동을, 행동을 훈육은 하되 감정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감정 코치형을 정서 지능을 가르치기에 가장 중요한 모형으로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양육 모형의 특징과 함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자녀의 예를 들어서 양육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어, 아이를 낳고 학교를 다시 돌아갔을 때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3세가 만 1세가 됐을 때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1시간씩 보내도 정말 이게 못 가더라고 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내내 울면서 네 그쵸 저를 찾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유형을 보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축소 전환형 부모입니다. 네, 축소 전환형 부모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두 분류로 구분을 하고요. 분노나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은 쓸데없거나 무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 전환에 따라서 이제 축소 전환형 부모는 자녀의 부정 감정에는 공감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다룬 것으로서는 이제 환기시키거나 감정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축소 전형의 부모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인데요. 긍정 감정은요, 그쵸?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도 부모가 이해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울게 되면 뽀로로 보여줄게, 말주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환기를 시키거나 감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은 이런 것으로 축소되지 않고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축소 전향형 부모의 자녀는 부정적인 것은 나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을 전환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안을 선택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우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어린이집에 가는 게 슬픈 건데 민준이가 좋아하는 땡땡 과자를 줄 테니까 어린이집에 가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땡땡 과자로서 아이에게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환기를 시킬 뿐이지 아이의 감정은 나빠지고 그대로 이제 보존된다는 거죠.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게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 전향형 부모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부모의 역할에서 부모가 이제 부정 감정을 공감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넘긴다는 데 대해서 이제 아주 큰 이제 어,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억압형 부모입니다. 억압형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거나 공감하기보다는 부모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억누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억압형 부모의 결과지향형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100점 맞았어, 100점 잘했어 이런 식으로 결과지향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업 달성에 지장을 주는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약하거나 좋지 않은 성격에서 비롯되므로 빨리 버리라고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형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을 하고 이러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어, 나무라거나 벌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도 실수를 하거나 성취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지시를 한다면 그렇게 계속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녀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집에 가지 않을 거야. 네 고집에 질렸어. 또 안 가겠다고 하면 혼날 줄 알아? 아니면은 오늘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빨리 가. 이런 식으로. 그쵸? 뭐 이런 경우에는 억압형 부모가 되겠습니다. 네, 억압형 부모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자녀의 감정을 조금 인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인정해 주지 않고 이제 자신에게 판단을 이제 딱 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억누르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에게 그 행동을 유발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억압형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방임형 부모입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조금 안 좋은 거였어야 됐는데요.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지만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방임형 부모는 이제 다른 양육 이론에서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방임형 부모에서는 이제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는 들이지만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뭐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형이지만 여기에서는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쵸 공감은 하지만 자녀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한계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임형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자녀의 눈높이에서 그냥 타협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임형 부모의 자녀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왔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어떻게 이것을 조절해야 하는지를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미숙하고 심리적인 혼란 상태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안으면서 그래 가고 싶지 않구나. 이해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당황하겠죠. 그렇다고 혼자 놔둘 수 없기에 자녀와 타협하죠. 엄마가 10분만 놀아줄 테니까 울지 말고 어린이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타협을 해서도 안 되는데 요즘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여러 가지를 운운하며 이렇게 처신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감정 코치형 부모입니다. 감정 코치형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관여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양육하는 바람직한 양육 유형입니다. 특히 자녀의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난 후에 그 감정이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함으로써 자녀가 궁극적으로 부정적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유형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엄마랑 집에 있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엄마도 네 마음 잘 알아. 하지만 엄마도 서준이랑 같이 집에 있고 싶지만 엄마가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이러면 또 아이가 왜 안 돼? 싫어, 싫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은 우리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고 내일은 뭘 할까 하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에 관여를 하죠. 감정 코치형 부모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양육의 유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감정에 관여하며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양육하는 바람직한 양육의 유형이다. 그리고 자녀의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하게 공감해주고, 그쵸, 공감.
난 후에 그 감정이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함으로써 자녀가 궁극적으로 부정적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유형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도와주도록 하는 유형이다라는 부분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양육 모형에서 3번 가트맨의 감정 코치 양육 모형 중에서 4번 그쵸. 감정 코치형 부모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자녀와 교감하는 단계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시에서는 두 번째 부모 양육의 모형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셰퍼의 양육 태도 모양 이어 바움린드의 양육 유형과 그쵸. 네, 바트맨의 감정 코치 양육 모형의 4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교시에 뵙겠습니다.